주제로 나온 것들 일단 언급량은 1,026만 건 정도로 이제 지난주와 비슷한데요. 예. 요즘에 이 키워드 이 분야가 5위권 안에 한 3, 4주 동안 안 들었었는데 네. 1위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이제 정치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제 외교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가 네네. 많다 보니까 좀 나온 건데요. 예. 일단은 안보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먼저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뭐 삼국 간의 역사적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의 제1원칙인 국익이 없는 들러리 외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의 해석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과연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분석하시는 분들은 결국 네. 내년 11월에 네.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 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되면 과연 이 세 명의 어떤 암묵적 교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결국은 이게 어떤 뭔가 법적으로 뭔가 논의된 것들이 아니라 약간의 지금 뭐 강제성이나 국제법성의 구속력은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잖아요. 아니 뭐 미국에서 밝히기로는 네. 이건 앞으로 영국이 가는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네.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 명의 어떤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좀 SNS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 3국 모두,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결국에는 내부적인 국민에 대한 또 설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시각도 엇갈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어떤 네. 뜨거운 그 관심이 되고 있다. 그쵸, 서로 그쵸. 간의 의견도 많이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연관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일본해라고 하는 키워드는 좀 여러 가지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 국방부가 이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 국방부가 일본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게 또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저 SNS의 의견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느냐. 또 몇몇의 이 SNS 의견들을 보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왜 이 뉴스는 생각보다 TV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는데 동해라고 불리는 바다가 일본해로 불린다는 건 우리 자녀들이나 청소년들 보기에 부끄럽다. 뭐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바다의 이름이 일본해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키워드들보다 이 일본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SNS의 좀 전반적인 의견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표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네. 거기에 따른 결과물 내놓으면 최소한 병기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죠. 그 정도 상식적인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분야 어떤 키워드입니까? 2위 분야는 산업 분야고요. 자동차 카테고리의 세금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전기차 과세와 관련돼서 좀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이제 전기차들이 최근에 또 가격대가 높아지고 고급 자동차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금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자동차세가 모두 다 1년에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억대에 이를 수 있는 자동차든 뭐 6천만 원 넘는 차량이든 2천만 원 차량이든 어쨌든 배기량이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똑같은 건데 전기차가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동차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의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KBS가 정책 보고서를 좀 입수해서 이제 단독으로 뉴스를 한 것들이 좀 화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자동차세 개편에서의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량 가격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휘발유나 경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다음에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좀 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중량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의 무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 자동차의 무게를 갖고 이제 보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가 너무 무거우면 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도로가 들면 파손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니 네. 이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어떤 도로를 파손을 많이 시키고 그런 데에서의 좀 보조가 필요하니 이 무게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지금 KBS에서 계산한 세금의 계산 내용을 보면 네. 테슬라의 모델 S라고 하는 이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이 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10만 원 정도 내던 게 네. 그리고 국산차인 아이오닉 5는 한 50만 원 정도 자동차세를 더 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자동차세가 지금 10만 원인 게 한 13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뜨거운 댓글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자동차세가 좀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전기차를 어쨌든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고 예. 여러 가지로 권장을 했었는데 예. 차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거 세금 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배터리를 만들고 네. 어차피 차량을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무래도 철이라든가 뭐 각종 이제 금속 제품들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네네. 제품도 들어가니까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이상은 타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점으로 도달한다고 하면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더 그 세금을 많이 냈다가 그렇죠. 한 3년 정도 되면은 아예 세금을 툭 하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무게별로 하냐. 가치 가격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자동차의 가격에서 몇 %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집을 살 때도 집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약간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미 FTA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딱 못 박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배율을 이제 바꾸거나 조세를 바꾸려면 미국과의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세 관련 뭐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네. 두 자녀 가구도 이제는 자동차세 취득세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라는 기준이 이제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완화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들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뭔가 내가 자동차 바꿀 때 혹시나 다자녀시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여행 레저 카테고리고요. 네. 키워드는 여행지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어디로 여행 다닐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사드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고도 미사일 방아 체제 사태 이후에 예.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 문이 열리면서 이제 국내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이미 개인 여행만으로, 그러니까는 개인이 계속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9개월 만에 일본 관광객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관광객이 이미 중국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체 관광까지 본격화되면 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단체 관광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한 우리나라에 4박 5일 정도 여행 오는데 패키지가 한 2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마큼 움직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면서 과연 이 중국의 움직임이 또 우리의 그 어떤 관광에 대한 숨통을 트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란 키워드는 왜 나온 겁니까? 일본은요, 그럼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2030이 어느 나라를 가는가라고 예.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2030 MZ 세대들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사에서 실제 통계로 나온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일본에 가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체험을 하려고 했으면 네. 요즘에 약간 먹거리 잠깐 즐기고 오고 SNS 즐기고 약간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나온 키워드가 바로 고소영 씨인데요. 이렇게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일본을 가는 상황에서 광복절 때 고소영 씨가 이제 일본 여행 사진을 올렸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연예인만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냐? 아니다. 그래도 그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4위 주제는 사회 분야의 공헌이라는 키워드고요. 방금도 얘기 나왔었던 이 신림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특별 치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CCTV를 늘려야 되는 것이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좀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이고요. 바둑 분야예요. 근데 키워드가 응시배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바둑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분석하다가 본 건데 네. 응시배라고 하는 그 어떤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게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9회째 경기인데 네. 이게 이른바 바둑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대만의 재벌인 잉창지라는 사람이 1988년에 만든 대회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88년부터 4년에 한 번씩 했을 거잖아요. 네.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챔피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훈현 구단이 네. 처음으로 이 응시배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카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우승을 못 하고 있었다가 신진서 씨라고 하는 이 신서 예. 구단이 최근에 아주 지금 1등 직전이라고 하고요. 네.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오랜만에 우승을 할 수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가 다시 이 응시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뜨거운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의 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